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기대가 크신 분들일수록 실망도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새해부터 출발이 좋지는 않은데요. 지난해도 힘들었는데 또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벌써부터 걱정이시지요. 그래도 1월에는 특별한 호재 없이도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올해 주식시장 한번 전망해보고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또 어떤 기회를 어떻게 좀 포착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동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과 주변 이슬람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 한해 주식시장 전망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는 그런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또 근거도 조목조목 또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지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승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첫 주 주식시장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힘 없이 출발해요. 오늘은 뭐 약간 좀 오릅니다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새해라고 지난해하고 달라질 건 없는 측면에서 네. 지난해 어려웠던 시장의 좀 연장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컸고 불안감들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쨌든 지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예상외로는 조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물론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예. 그 속내를 보면 워낙 그 종목들 간에 그 순환매도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지수는 올랐지만 또 최근에 1월 들어서도 하락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지수와는 별개로 생각보다는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네. 요즘은 여전히 화두가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고 언제쯤 낮출 것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 지난해 주식시장 안 좋았던 이유 딱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네.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미국의 연준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거리이긴 합니다만, 엊그제 미국의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상당히 매파적이고 긴축적이고 금리 더 세게 올려야 돼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뉘앙스를 비췄고 예. 19분 모두가 아주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연준의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올해부터 그 투표권이 없는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은 네. 또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는 또 발언의 톤이 낮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 저희들이 볼 땐 그게 진심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록이 진심인지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잡는 거고 또 단순히 물가를 잡는 거를 떠나서 물가가 재발하는 거를 막는 데까지 초점을 맞춰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즉 지표로 보면 고용 지표겠죠. 고용 지표가 유의미하게 꺾여서 이 정도면 이제 물가가 재발하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는 실제 본인들은 그 뒤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금리를 내려야지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더라도 그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방심한다는 거죠. 네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서도 유수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경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저도 이제 하버드를 비롯해서 각 대학들의 어떤 석학들 그리고 미국의 16개 IB 증권사들 전부 다 이렇게 뷰를 찾아보면은요. 전부 다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다르지만 경기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사들도 있는 반면 그래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증권사들도 상당히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도
올 상반기다라는 증권사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상하리란 만큼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라는 얘기들도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그만큼 경기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되게 혼란스러운데 네. 연준은 이구동성으로 19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 예.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는 확실하다. 그런데 이 의지가 결국엔 지표에 달려 있는 거지 꼭 올해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흐를수록 고용 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된다라면 또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매의 이빨, 그러니까 늑대 예. 이빨을 드러내서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단히 물가를 옥죄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꺾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가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고 올라간 금리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예상이 매우 강하고 실제로도 물가도 많이 슬슬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제일 걱정스러워하고 이건 아직도 좀 마음이 안 편한데 하는 게 바로 그 고용 시장이 너무 네. 타이트하다는 건데 왜 경기는 안 좋은데 고용 시장은 계속 타이트합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고용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크게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미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태어난 분들, 그로 인해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태어난 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각국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산업 여군들이셨거든요. 또 단순히 산업 여군뿐만이 아니라 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세대세요. 네. 나이 먹어도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세대였었고 일하면서 보람없는 그렇습니다. 세대. 예. 근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은퇴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은퇴를 하냐면 11월 기준으로는 한 달에 130만 명이 나는 이제 더 일을 할 생각이 없어라고 은퇴를 하셨을 정도로 즉 일자리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은퇴자들의 이 은퇴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트럼프 이후에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도 채워지지 않고 네. 또 출생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죠. 즉 태어나지 않고 또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고 거기에다가 현재 약간 산업 역군되는 분들은 은퇴를 선택하시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실제 일자리가 이렇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용 시장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수요를 훼손시키는 만큼 네. 고용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인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평정이 정벌이 됐는지 인플레이션이 정벌됐는지 아닌지를 연준은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 때문에 고용 지표는 아무리 세상 추워져도 별로 안 내려갈 겁니다라면 그럼 연준이 그 지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좀 잘못인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 간에서는 2% 물가는 포기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건비는 꾸준히 오를 네. 거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주거비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 물가라든가 다른 요인들은 빠지기 때문에 물가는 유의미하게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2%까지는 사실상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 같은 분은 오히려 이 타겟을 3%로 올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그 3% 물가에 우리 전체 글로벌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거지 실제 2%까지 낮추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럴 만한 고용시장 여건도 아니다라고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지요. 뭐 그 얘기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금리라는 게 내리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리는 수준이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한 2, 3% 정도가 이상 정도의 금리를 저금리일 봐야 것이다. 되겠죠. 네. 내려가 봐야. 그럼 그렇게 그걸 이제 중금리라고 부른다면 중금리, 중인플레이션 이 성장과도 큰 문제 없이 부딪힘 없이 잘 흘러가는 노말이 될까요? 새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크게 올랐었던 시장에서는 그 뒤에 애프터 시장이 둘 중에 하나로 옵니다. 하나는 워낙 크게 오른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근데 그게 크게 하락해서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는 사람을 얘기하면
혹시 암이 걸려 큰 수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럼 회복도 빨라요. 대단히. 근데 지금 시장은 큰 상승이 오긴 했었는데 이게 어설프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해결이 되니까 좀 앞서 말씀드렸던 암으로 해석을 하면 수술은 안 하고 항암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낫는 속도가 되게 더디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대로 대입을 했었을 때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도 있지만 네. 대신에 성장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즉 이 금리에 따른 부작용들이 계속 나올 있을 수 있는 거다.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장을 계속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서 생각보다 어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깨끗하게 막 위로 치솟는 이런 시장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동안에는 성장과 물가와 고용이 같이 움직여서 경기가 나쁘면 고용도 깨지고 성장도 낮아지고 또 경기가 좋으면 고용도 좋아지고 하니까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럼 성장은 나쁘고 고용은 좋고 그러니까 윗목 아랫목이 굉장히 뚜렷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방해 스위치를 이거 온도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연준은 지금까지는 물가부터 빨리 잡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 성장을 챙기자라는 전략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물가부터 빨리 잡고가 안 된다면서요. 그럼 어떡하죠 연준은 이제 그러면 저성장과 고물가가 항상 동행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연준이 이제 예. 이전보다 이제 그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부터 어쨌든 물가는 현재 있는 7% 수준보다는 낮아질 거니까 예. 보통 우리가 대부분 아마 그 학자분들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5% 이하까지는 빨리 내려갈 거로 보고는 있고요. 올 상반기에 이제 문제는 5% 이하에서 조금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때문인 네. 거고 예. 문제는 이제 고용 시장에서 고용이 너무 탄탄해지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물건 가격들을 올리면서 네. 또 이게 또 역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임금이 올라가는 이게 임금 상승 나선형 구조의 어떤 부분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막으려는 어떤 그 요인들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할 건 뭐냐면 실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또는 내리는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경기가 어려워질 때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융 완화 여건이 좀 덜 되는 이런 게 이전 같으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래 연준이 금리 내려줄 거고 돈도 찍어줄 거고 이런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라면 네. 지금은 힘들어도 그거에 대한 기대가 이전만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금융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기대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돈을 직접 풀 것이다. 돈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정부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겠죠. 그 역시 돈을 푸는 거긴 한데 예. 돈을 푸는데 좀 직접적인 루트가 방식. 달라질 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면 또 금리는 또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잡히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올해 경제 전망들이 전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면 네. 실제 연준이 경기를 꺾는다고 해도 그 꺾이는 시점이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전에 뭐 그런 경험이 없나 봅니다. 사실 1970, 80년대 얘기를 하지만 네. 1970, 80년대하고는 지금도 너무나도 다른 거죠. 음. 왜냐하면 고용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네. 그때는 이제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경기와 고용이 따로 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예. 또 하나 재미있는 점들은 글로벌 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미국이 따로 노는 시장이에요. 그동안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 경기도 같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또 좋아지면 미국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안 좋아지는 초입 국면에 있다라면 중국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났을 경우는 지금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걸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또 덜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시장 여건 그리고 중국의 이 그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딱 이렇습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보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경제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채권 시장이 불안해서 금리가 막 뛰고 돈 못 구하러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꽤 안정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올 한 해 채권 시장 혹은 금리 시중 금리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시중금리가 아직도 뭐 안정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씩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PF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대책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하부에서 느끼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는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점차 안정이 되는 쪽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건 좀 안정을 되찾을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주식 시장을 연초에 이렇게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제는 깔아주셨고 전망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궁금하니까 대체로 뭐 지수나 이런 걸 맞춰달라고 하기보다는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것도 엇갈리는 것 같더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중국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예. 또 하나는 중국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코로나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 경험했다시피 지난해 2, 3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한번 확산되고 나서 저도 그때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리오프닝이 빠르게 전개가 됐잖아요. 음. 그러면 중국이 의외로 지금 뭐 변이 때문에 굉장히 확산 속도도 빠르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오프닝 시기가 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국가보다들도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봉쇄가 강했고 그 봉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복 소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상반기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공통점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유럽 지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경제가 어떤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연말에도 이렇게 좀 다녀왔었는데요. 보니까 의외로 경제가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상점들한테 물어보면 중국인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좋아지면 단순히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애들이 여행을 되게 많이 가요. 그럼 유럽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유로 강세, 그러면 또 달러는 또 약세를 띨 수 있고 그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반기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는 사실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걱정은 어떤 것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걱정은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뭐 유가도 오르고 다 좋아지면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혔을 경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되려 거기서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보니 딱히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반기까지는 일단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 흐름을 먼저 제가 볼 때는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주판을 튕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은 올해 리세션, 그 침체를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더 걱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는. 중국이 들어왔으니까요.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리세션이라는 거가 일반화돼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 증권사들도 중국을 와일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와일드 카드란 의미 자체가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시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뭔가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것 때문에 변화할 수 있어 이런 패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따라서 역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그 소비 비중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미국도 경험했고 한국도 경험했지만 이 보복 소비가 있었을 때는 원래 수요보다도 더 이제 단기적이지만 한 많이 5, 6개월 사죠. 정도만 있지만 네. 생각보다 폭발적이잖아요. 관광도 많이 예, 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연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게 당장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가 상반기였다가 자꾸 뒤로 밀려가요. 중국 때문에. 네. 그래서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또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그 시점을 점차 뒤로 미루는 증권사들이 많아졌고 또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경기 침체가 그래도 마일드하게 쉽게 얘기해서 좀 경착륙이 아니라 경착륙보다는 덜한 연착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짝 일단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또 그게.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상반기에 좋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바로 2부로 돌아옵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참 이것저것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은데 바깥에 글로벌 뉴스들을 어 소장님이 쭉 모아오시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요즘 복잡한 뉴스들이 많네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 장관이 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신성시하는 성지를 방문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도 한마디 하고 중동 지역에 또 긴장감이 돌고 있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어딜 방문한 겁니까? 이 벤그비르라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지난 3일에 동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가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요. 근데 일단 이 장소에 대한 배경을 아셔야 이 사람이 선을 좀 넘었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세 종교마다 각각 거점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슬람교와 유대교 구역이 붙어 있고 예. 그 사이에 교집합처럼 이 사각형의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성전산, 유대교에서는 템플 마운트, 이슬람교에서는 고귀한 장소라는 뜻의 하람 알 샤리프라고 부르는데 예. 이 한국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꼭 가는 곳이기도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안에 황금색 돔의 이슬람 사원이 있고 밖에는 유대교의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지들이 섞여 있군요. 네. 너에게도 성지, 나에게도 성지였던 어떤 한 건물이 아니라 네.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너희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둘이 사이는 별로 안 좋은. 그렇죠. 그래서 좀 비유가 약하기는 한데 네. 마치 이 명동성당과 불국사가 하나의 벽을 두고 붙어 있는 셈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 동네는 1967년 그 3차 중동 전쟁 또 6.1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입니다. 아하. 예, 근데 다만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또 모호한 지역이군요. 네, 그래서 더구나 그곳은 그 12세기 이후에 줄곧 그 이슬람교의 황금돔 알 아크샤 사원이 자리를 지킨 곳이라 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접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곳의 관리 운영권을 이슬람교에 넘기고 외곽 경비만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령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네. 누구의 땅도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유대교도나 다른 종교 신자들도 성전산 사원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슬람교도만 이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서쪽 벽 바뀐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를 하고 예. 종교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곳은 그 유대교인 이스라엘과 이슬람교인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이런 유혈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을 유대교인도 성지 경내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온 이스라엘 신임 국가안보장관이 취임 직후에 방문을 한 거예요. 불국사 경내에 성경을 들고 들어갔군요. 네. 우리도 예배 볼 거야 마당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셈입니다. 와, 당연히 이슬람교 믿는 국가들은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였겠네요. 그렇죠. 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이슬람권 국가들이 이번 일을 거의 도발로 규정하고 반발을 했어요. 그 이슬람 무장 단체 중에 헤즈볼라라는 것의 지도자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제2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너희 저런 애들 잘 관리해 막아라 하는 그런 말이 담긴 영상도 공개를 했고요. 네. 뭐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정부가 벤그비르 장관이 성지를 유대인 사원으로 만들기 위해 방문했다. 이렇게 분노를 했고요. 예. 또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런 영토 분쟁의 연장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한마디 했어요. 일방적인 행동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지 규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좀 경솔할 수 있는 행동인 게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공식적인 국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좀 넓혀오고 있었어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수립도 좀 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온 이유는 공동의 적이 이란이거든요. 네. 이란을 경계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랍의 에너지와 또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좀 상호 보완해서 잘 해보자. 이런 국가 간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이달 중순에는 아랍에미리트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 네. 이번 성지 방문으로 취소가 됐어요. 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이 그나마 좀 친하게 지낼 만한 명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화해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죠. 그럼 이스라엘도 이런 앞뒤 전후 사정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 장관은 갑자기 본인이 가면 이런 일 벌어질 것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사실 이것도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예.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정부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전이죠. 지난해 12월 말에 이스라엘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어요. 예.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직을 되찾은 건데요. 이 사람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아하. 예,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인데 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과 서너 곳의 군소 정당들이 연합해서 정부를 꾸립니다. 안 그러면 정부 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요. 과반이 안 돼서. 예. 워낙 정당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합쳐진 정당들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 정부가 들어선 게 된 거죠. 네타냐후 총리 이분도 우파로 유명하고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총리를 했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된 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오래전부터 네 땅 내 땅, 저리 가, 네가 가 이러면서 분쟁을 이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권력을 잡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을 하나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팔레스타인에 속한 한 20% 정도만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성지를 기습 방문한 벤그비르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해체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과거에 반아랍 인종주의를 선동해서 유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강경파가 집권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보수색이 강한 극우 인사들이 내각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런 뭐 성지 방문은 뭐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뭐 우리는 자주 있는 일이라 이웃나라 일본에서 정부 바뀌고 나면 꼭 뭐 신사에 가서 그래서 우리 신경 건드리잖아요, 자꾸. 비슷한 감정이.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땅 방문하는데 왜 옆 나라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네요. 다른 나라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헝가리가 사사건건 뭔가 걸림돌도 되고 복병도 되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네, 그 헝가리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뭐 일례로 유럽 연합이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제재를 할 때 이 회원국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예. 근데 헝가리의 반대로 한 달 동안 합의가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헝가리가 EU 국가 중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한 65%에 달해서 자국 경제 타격이 너무 크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EU가 그러면 러시아에서 배 말고 송유관 타고 헝가리로 오는
그 드루즈바 송유관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금수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해줄게. 이러면서 러시아 제재안이 합의된 바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그래 헝가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다. 그럴 수 있는데 또 EU가 올해 우크라이나에 18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에서도 헝가리가 반대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EU가 부정부패를 이유로 헝가리에게만 그동안 주지 않았던 코로나 기금이 있는데 예. 이거를 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는 조건을 달아서 성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헝가리는 박쥐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네요. 네, 저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 거 모르나? 왜 자꾸 저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지? 하는 느낌.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예. 정말 대놓고 당신들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누구 편이냐? 헝가리. 사지분간 못하냐. 지금 이미 결정을 냈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토에서도 예. 그 서방 무기를 헝가리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를 또 반대했었고 헝가리가. 그리고 또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좀 초청해보자 네. 하는 그런 기획도 있었는데 또 헝가리가 막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만 놓고 보면 그냥 러시아 편이네요. 헝가리는. 대놓고 러시아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당신들이 우리나라 석유 대줄 거 아니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석유 사다 쓰는 거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다. 라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말고는 러시아 석유 사다 쓰니까 미안한 것까지 생각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헝가리는 무슨 억하심정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 헝가리가요. 어디에 있냐면 우크라이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8시 반쯤 되는 위치에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헝가리와 우크라이나가 네.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있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두 나라는 예. 오래전부터 이 골이 깊어져온 영토 분쟁의 요소가 또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근데 헝가리가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당시 국토의 한 3분의 2를 잃었거든요. 예. 그래서 헝가리인 한 200만 명 가량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한 1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 헝가리 땅이었는데 땅을 잃게 돼서 네. 마치 만주나 간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한 느낌이군요. 그래서 주로 우크라이나 트랜스카르파티아라는 지방에 모여 사는데 헝가리인들이 여기가 원래는 헝가리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헝가리인들이 소수민족이 된 우크라이나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는 헝가리인들 일부는 아예 뭐 우크라이나어라든지 러시아어를 못하고 헝가리어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요. 야, 헝가리 입장에서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이네요. 뭐 뉴스도 헝가리 뉴스를 보고. 아하. 예. 그런데 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 지역의 헝가리 주민들을 좀 보호하고 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지지도를 올리는 이런 식으로 권력 유지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곳 사람들에게 헝가리 여권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땅은 우크라이나 땅인데? 네.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중 국적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준 현지 헝가리 영사를 누구야 하면서 추방한 적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갈라져 있냐면 지금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사는 헝가리인들은 우리는 트랜스카르파티아에 살고 있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난 거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난 전쟁. 이 땅은 우크라이나 땅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헝가리인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전쟁에도 영향이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땅에 살고 있을 뿐이고. 네. 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서도 말씀 잠깐 해주신 것처럼 헝가리는 러시아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기도 해서 우크라이나를 더 적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그 유럽 연합 국가 중에 유일하게 헝가리 오르반 총리에게만 새해 축전을 보내기도 했어요. 푸틴 대통령 또 헝가리 입장 난처하게 또 왜 그랬대요. 또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우리는 러시아와 헝가리 경제 협력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한다. 유럽과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좀 한 발 뺄 거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도 헝가리인을 매우 싫어해요.
그 최근 그렇겠습니다. 조사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한 42%가 헝가리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비슷한 그런 감정이겠네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군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국경 간에 싸움 많이 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인도인데 네. 중국과 인도 사이에도 또 국경 분쟁이 요즘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 탓에 캐시미어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네요. 네. 이 캐시미어 아시죠? 그게 좀 알기는 하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 보들보들 가볍고 이 예. 두껍지도 않으면서 다른 섬유보다 월등하게 그 보온 효과를 주는 섬유인데 따뜻하죠. 네, 예. 이 캐시미어는 산양산염소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산양산염소가 서식하는 곳은 아주 추운 겨울을 가진 고산지대입니다. 예. 근데 캐시미어는 양털처럼 그냥 드르륵 깎는다고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얇고 섬세한 속에 있는 털을 빗으로 일일이 긁어내서 얻는 거라서 한 마리당 한 300g 미만,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량이 500만 킬로그램에 불과할 만큼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네. 비쌉니다. 그래서 몽골 캐시미어가 가장 최고급으로 여겨지고 또 캐시미어의 어원이기도 한 인도 서북부 고원지대인 카슈미르 지방, 또 뭐 티베트, 이란 등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카슈미르 지방이 지금 인도와 중국이 분쟁 있는 그곳이죠? 예, 맞아요. 그 중국과 인도가 그 국경 충돌을 벌이는 곳이 한 3곳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 한 곳이 라다크라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협곡인데 예. 이곳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수십 년째 대치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 거의 무력 충돌을 했던 네, 맞습니다. 서로 막 그 총칼로 싸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인도와 중국이 우리 그만 싸우자 하고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 라다크 일대에 완충 구역을 설치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구역 안에 캐시미어 원모를 생산하는 지역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네. 그 티베트 고산지대에 살면서 수세기 동안 캐시미어를 생산해온 그 창파족이라고 있는데 예. 그들이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완충 구역 내에 아. 창파족의 그 겨울철 염소 방목지가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DMZ 같은 곳을 만들어서 아예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목동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유혈 사태 이런 게 있기 전에는 뭐 캐시미어 원모 1kg이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약 한 28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국경 긴장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목초지가 완충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목축인들은 이거 장사 안 되겠다 하면서 여기 염소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목축인들은 들어가게 해주지.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태국이 요즘 자국 땅에서 쌀 수출을 하고 있는데 태국 땅인데 베트남 쌀 품종이 더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해서 태국인들이 한숨 쉬고 있는 뭐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네, 태국은 사실은 30년 이상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인도가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태국과 베트남이 이제 선정량을 가지고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요즘 태국 논에서 베트남 품종의 쌀이 그렇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거 원래는 불법이거든요. 이 자국 품종 보호법이 있어서 그 태국 안으로 수입되는 게 금지되고 있는데 다 밀수를 한 겁니다. 태국의 농민들이 베트남 품종의 쌀을. 네. 예. 근데 문제는 어떤 게 태국 쌀이고 베트남 쌀인지 이거는 DNA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차이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예. 그래서 농부들이 점점 더 법을 무시하고 베트남 쌀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도 좋으니까 그렇겠죠. 가격이 저렴하고 예. 재배하기 더 쉽고 해충에 강하고 또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뭐 부드러운 식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수확 기간이 태국 쌀이 120일이 걸리면 베트남 쌀은 한 9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를 당연히 그럼 베트남에서 야 왜 우리 쌀 갖다 심으면 안 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베트남도 그냥 심으세요 하는 모양인데 왜 태국 정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태국 쌀이 이제 최고의 품질인 것으로 선전이 되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알고 보니 이게 베트남산이다 하면 어떤 브랜드 신뢰성의 물음표가 그것 달리는 때문에. 그 산업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농민들은 그래서 베트남 쌀 안 심었으면 좋겠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근데 또 내부에서도 자체 품종 개발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군요. 자, 나라밖 경제 소식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월요일에 뵈야 되겠군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